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69세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막막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조용히 아침에 눈을 뜨고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이 고요한 일상이 나름 괜찮다 싶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젊었을 땐 허리띠 졸라매며 아들 뒷바라지에만 집중했지요. 학원비에 대학 등록금, 결혼할 때는 작게나마 전셋집 보태주려고 제 노후 자금도 덜어냈습니다. 그땐 정말 내 자식이 잘 살기만 하면 그걸로 됐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부쩍 줄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좀 차가운 느낌이었고요. 시댁은 남이라며 단체방 초대도 싫다 하고 전화 한 통 없이 몇 달씩 지나가는 게 어느덧 당연해졌죠.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니까 나만 옛날 사람인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연락 없던 며느리가 며칠 전 갑자기 전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손주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유치원비가 빠듯하다며 생활비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복직 준비 중이니 아이도 잠시 맡아달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각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몸을 다친 이후 긴 병치레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이 막 대학을 졸업하던 시기였죠. 정신없이 병간호하랴, 아들 뒷바라지하랴, 제 삶이 어땠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치열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냥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남편 병간호, 아들 취업 준비, 살림과 생계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며 앞만 보고 버텼지요. 고된 시절이었지만 아들이 어엿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그 당시 제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전세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 제가 살고 있던 집의 일부를 정리해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저한텐 꽤 큰 금액이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큰 선물이라 생각했어요. 그때 아들은 고마워요. 엄마 평생 갚을게라고 말했고 그 말 하나에 저는 평생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결혼 초엔 명절마다 인사도 오고 생일날 꽃다발도 건넸지만 그런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발길을 끊었고 어느 날부터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단체 채팅방이나 전화 통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했고 아들도 요즘은 다 이렇게 지내라며 며느리 쪽 입장을 이해하더군요. 가끔 궁금해서 먼저 전화를 걸면 어머니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통화가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그 사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당일 병원에 잠깐 다녀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손주를 직접 본 적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첫 돌 때 초대도 받지 못했고 손주가 언제 말을 시작했고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도 저는 아들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하준이는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불편할까봐, 짐이 될까봐 끝내 참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몸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밤이면 이유 없이 불쑥불쑥 가슴이 뛰고 손발이 화끈거리고 괜히 혼자 앉아 있다가 울컥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고 너무 억누르지 마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깊은데 쌓인 감정이 단번에 가라앉을 리가 없었죠. 그 와중에도 저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절약하며 꾸려왔고 예전부터 모아둔 돈이 있어 당장 필요한 건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이제는 이 조용한 삶에 익숙해졌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몇 달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혹시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가움보단 낯설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현수가 요즘 많이 바쁘고 저도 곧 복직하게 돼서요. 하준이도 영어 유치원 입학을 했다 보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말끝마다 죄송하지만요. 잠깐만요를 붙이며 아이를 며칠이라도 맡아주실 수 있겠냐는 부탁. 그리고 유치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까지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스르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 외롭고 아팠던 시간엔 내 안부 하나 묻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이유는 진짜 가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된 부엌에서 찬 물을 마시며 저는 아주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겠구나. 며느리의 전화를 끊고 난 그날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마신 커피 때문인지 아니면 그 통화 때문인지 그날은 밤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나한테 부탁을 하지? 아들 내외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데 그건 가족끼리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왔을 때 이야기 아닐까요?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화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아이 돌잔치 이후로는 손주 얼굴도 못 봤습니다. 평소엔 메신저 단체방도 싫다, 시댁은 불편하다 하더니 이제 와서 돈 이야기, 아이 맡아달라는 이야기. 그게 참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되뇌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그날도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문 앞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하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대요. 등원도 하원도 어려울 것 같고. 엄마, 그리고 오늘 지윤이 회식 있어서 좀 늦어요. 회식이 있다는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지금 병원에 다니며 혼자 밥을 챙기고 약을 먹고 빨래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이를 맡기고 회식을 간다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애도 봐주시고 생활비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정말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의사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젠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씩 무리가 온다는 건 회복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제 건강에 대해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걸 보면 그녀에게 저는 아이 돌보는 사람 혹은 금고 정도로만 보였던 걸까요? 오늘 몇 시까지 봐줘야 하는 거니? 조용히 물었더니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라서요.
어머님 댁에서 재워도 되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 담고 있던 감정이 더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재우기까지? 너희는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이 돌보는 사람? 그냥 집에 있는 사람? 언제부턴가 부탁도 아니고 그냥 맡겨놓고 가는 일이 당연해졌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언성도 높이지 않았지만 그 말에는 오랜 시간 쌓인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어졌고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서 둘이 얘기 좀 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건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손주의 목소리가 가슴을 흔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조용히 희생하는 존재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발걸음이 돌아선 날, 손주인 하준이의 웃음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이 할머니, 냄새 좋아라고 웃던 순간이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찔렀는지, 그건 아마도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겠죠.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도 병원에 다녀온 뒤였어요.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졌는지 가끔씩 머리가 띵해질 때가 있어요.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오래된 버스 안에서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잡은 손잡이를 놓치고 휘청였고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가 놀라서 부축해 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병원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더군요. 요즘은 남보다 나은 게 가족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혹시 이번 주 금요일에 하준이 어린이집 데려다 줄 수 있니? 그날은 병원 정기검진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야 해. 잠시의 정적, 그리고 돌아온 대답. 금요일? 지윤이가 그날 외근 있어서 나도 애 데려다 줄 시간은 좀 빠듯할 것 같은데. 그냥 택시 타고 다녀오면 안 돼, 엄마? 병원 가까운데 아니었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도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말을 삼키며 저는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지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혹시 다음 주 수요일은 괜찮으세요? 하준이 영어 유치원에서 체험학습이 있는데 그날 등하원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뤄진 마음이 하나 둘씩 쌓여 마음 안에 커다란 돌이 놓인 것처럼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제가 혼자 병원 다녀온다는 사실도 모를 겁니다. 제가 혈압약을 몇 달째 복용하고 있는지도, 요즘 가끔씩 숨이 찬다는 말 한 번도 듣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쟤들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들도 더는 나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집을 팔면 지금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당장 팔진 않아요. 그냥 알아보는 겁니다. 소화기 너머에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을 정리한다면 어느 지역이 조용할까? 얼마쯤의 보증금이면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할 수 있을까? 요양병원에 들어갈 나이는 아직 아니니 혼자 살아도 괜찮은 마을은 어디쯤일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가끔 떨렸습니다. 그게 긴장인지 슬픔인지 저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집을 떠날 날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며느리와 아들의 방문 이후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문을 닫은 제 모습이 불편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일요일 오후 아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주말에 시간 좀 괜찮으세요? 지윤이랑 하준이랑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지윤이도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 지훈에게서 길고 정중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부탁만 드린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하준이도 할머니 많이 찾았어요. 저희 식사라도 한번 해요. 제가 예약할게요.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지만 바로 다시 밀려온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부탁의 전조일까? 그래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예정대로 내 식구가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준이는 반갑게 달려와 제 무릎에 올라타며 말했죠. 할머니, 냄새 좋아. 할머니 집 가면 좋은 냄새 나.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대는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가슴을 무너뜨릴 만큼 사랑스러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사실 저도 많이 지쳤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말이 거칠었을 수 있어요. 그날은 몸도 안 좋았고 마음도 좀 그랬어요. 하지만 가족은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가 아니잖니. 내가 병원에 다녀오는 날 아무도 몰랐던 거. 그게 참 서운했어. 순간 지윤의 표정이 굳어졌고 현수는 조용히 물을 들이켰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어머님. 건강 상태도 꼭 체크할게요. 지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요. 그날 식사는 조용히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겉보기엔 웃음도 있었고 하준이의 재롱에 모두가 미소 지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론 풀린 것 같지만 내 안의 감정은 아직 거기 그대로 있다는 거려. 그리고 그 다음 주였습니다. 아들 현수가 느닷없이 들고 온 한 장의 인쇄물. 엄마, 이거 봐봐요. 지윤이 회사에서 미국 단기 연수가 생겼대요. 한 달 정도인데. 혹시 그동안 하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또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겨우 열었던 마음 사이로 다시 밀려들어온 건 본인들을 위한 부탁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웃으며 내민 손도 결국은 부탁을 위한 예고편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집을 처분하면 남는 돈은 얼마나 될까? 지금 전세 시세는 어디쯤일까? 홀로 조용히 지낼 작은 집 하나. 그런 곳은 어디쯤 있을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곳도 내가 결정해야 할 때다.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한 날 이후 며칠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마치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 하는 듯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계산된 간극이라는 걸. 그리고 정확히 열흘 후 현수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집에 잠깐 들러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수는 혼자 왔습니다. 지훈과 하주는 함께 오지 않았고 손에는 뭔가 서류가 들어있는 얇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언젠가 이사 갈 생각 있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전 그가 무슨 얘기를 하러 온 건지 대충 감이 왔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그냥 지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 혼자 사시기도 그렇고 지금 집도 오래됐고 뭐 여러모로. 돌려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해. 현수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마침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만약 집 정리할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봉투 안에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세 대출 연계 조건, 실입주가 아닌 투자자, 매입 유도 문구, 그리고 전세 세입자 관리 안정성 확보라는 항목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이건 나 보라고 가져온 거니? 아니면 너희가 보고 있는 거야? 제 말에 현수는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집보다 여기가 더 교육 환경도 좋고 엄마가 만약 집을 정리하신다면 일단 저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제서야 저는 명확히 느꼈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걸. 아들 부부는 제가 준 7천만 원 전세 보증금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더라도 그걸 이미 지나간 도움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땐 전세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자리 잡은 거니까 이제는 저희도 조금씩 보답해 나가야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집을 정리하시면 그 자금 일부는 엄마 생활비로 쓰시고 남는 걸로 우리도 이사 문제 해결하고요.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내 입으로 말한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도움받은 사람이 보답한다는 말과 함께 내 집을 미리 계산하듯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현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가 다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를 제안했던 그날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제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이 왔다 갔다 하며 조심스러운 얼굴로 엄마도 편하신 방향으로 하세요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죠.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손에 쥔 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된 등기 서류를 꺼내 펼쳐놓았습니다. 이 집이 아직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제게 연락을 했던 날이 언제였는지 이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손주가 아프다거나 갑자기 일이 생겼다거나 그럴 때조차 며느리는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현수가 중간에서 조율하듯 말을 전해왔죠. 저는 애써 담담한 얼굴로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확실해지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시댁은 곧 남의 집이라는 말. 아들에게는 그저 우리 엄마니까 조금 부탁해도 괜찮은 사람 정도의 존재. 그게 제가 차지한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주말이었고 저는 근처 병원 정기 검진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에는 현수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돼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걸자 말끝이 살짝 망설여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준이 방 정리 좀 하다가 이제 슬슬 따로 방도 필요하고 해서 지윤이랑 이야기해봤는데 혹시 엄마 집에 작은 방 좀 비워두실 수 있으세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작은 방을 비워달라고? 왜 거기다 뭘 하려고? 혹시 하준이 유치원 방학 기간에
조금이라도 맡아주실 수 있으면 하준이 낮잠 자거나 짐 두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현관문 앞까지 하준이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갑작스럽게 죄송해요. 오늘이 첫날인데 애가 긴장해서 그런지 좀 예민하네요. 낮잠 시간은 재워주시고 간식은 이 가방에 넣어뒀어요. 영어 숙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며느리는 그렇게 말한 뒤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하준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웃어주고 가방을 받아 정리해뒀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작은 방까지 내어주라니 나는 이 집에서도 점점 내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건가? 이 아이를 맡기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놓고 가는 그 태도는 도대체 뭘까? 그날 밤 현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윤이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밖에 부탁드릴 분이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말, 그 흔한 말, 엄마밖에 부탁드릴 분이 없다. 그 말은 언젠가부터 제게는 칭찬도 신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안 해줄 테니 엄마가 해줘라는 뜻일 뿐이었죠. 며칠 뒤 지훈이 퇴근길에 저녁 반찬거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하준이 오늘도 잘 지내고 갔대요. 이거 좀 해 드셔보세요.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장아찌인데. 예전 같으면 고마워, 잘 먹을게 하고 받았을 텐데 그날은 제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나 더는 못하겠다. 지우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준이 보는 일, 나 더는 못하겠다고.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우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서운하신 일 있으셨어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그 말에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잘못. 나를 한 번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해봤니? 내가 연락하면 바쁘다며 피하고 명절에도 얼굴 한 번 안 보이다가 필요할 때마다만 연락해서 맡기고 부탁하고 그게 다였어. 그런 관계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순간 집으로 들어오던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너도 이제는 알아야 해. 나는 그냥 편리한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니야. 나도 사람이고 여전히 나를 지키며 살고 싶은 사람이야.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앉아 거실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잔고 확인서, 통장 사본까지 어느 날을 위해 따로 정리해 두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같은 날을 위해서였죠. 며칠 뒤 현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날 일은 지윤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준이 일은 우리가 다시 조율할게. 그리고 작은 방 거는 너무 성급했어. 미안해.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 현수의 말은 그날따라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벌써 했겠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나 요즘 집 생각 많이 해. 이 집 정리할까 생각 중이야. 정리한다고?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집을? 저는 가만히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7천만 원. 내 전셋집 도와주겠다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알지? 그게 마지막이라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마지막이었어. 현수는 그제야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알지. 고맙지. 근데 엄마 그게 갑자기 이 집까지 팔 얘기할 건 아니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숨겨졌던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뭐야? 너희들에게 이 집은 그냥 애 맡기는 장소야?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아직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내가 움직이면 여기 모든 게 달라져. 넌 아마도 이 집은 엄마니까 당연히 너희와 나눌 거라 생각했겠지만 나 그럴 생각.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매 상담 좀 하려고요. 집이 오래된 편이긴 한데 실거주로 괜찮을 거예요. 일단 시세부터 알고 싶네요. 통화를 끊고 나서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이름. 분명히 이정숙이라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할 차례라는 묵직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도 혼자 찾아왔습니다. 무겁게 앉은 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정말 이 집 파실 생각이세요? 하준이도 있고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기도 하고 지금 당장 그런 결정을 하시기엔 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준이도 있고 나도 혼자 살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혼자일수록 내 공간은 내 손에 있어야 하거든. 지우는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서랍 속 수첩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후주거 상담센터, 1인 고령자 임대 전환 사례, 연금, 수령형 매매 계약, 예전부터 적어두었던 정보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감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해온 조용한 반격이었습니다. 며느리 지훈이 돌아간 다음 날 저는 바로 동사무소에 들렀습니다. 고령자 주거 관련 상담을 하려 하는데 몇 층인가요? 직원이 안내한 곳은 3층 구석의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사람인데요. 혹시 집을 처분하고 연금처럼 나눠받는 방법이 있나요? 상담사는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은 고령자 주택 매매를 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약도 많습니다. 당장 이사 안 가셔도 되고 일정 금액을 꾸준히 받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실거주는 유지하면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조건만 맞으시면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알아보고 다시 올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 늘 지나치기만 했던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혹시 장기주택연금 상품도 있나요? 직원은 친절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안내서 몇 장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집 매각 조건 비교,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 내 명의로 가능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숫자를 계산할 때.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윤이랑 얘기 좀 했어. 이제부터는 하준이 문제도 무리하게 안 맡기고 엄마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신경 쓰기로 했어. 저는 가만히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그 얘기 내가 하고 싶어서 온 거니? 아니면 집 얘기 때문에?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등기부 등본이야. 요즘 부동산 돌아보며 받은 견적도 있고 혹시나 해서 내 이름으로 된 전세 계약서 사본도 다시 확인했어. 현수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혹시라도 헷갈릴까 봐. 이 집이 누구 건지, 그 집 전세 보증금은 어디서 나온 건지 확실히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순간 현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좀 경황이 없어서요. 시간 괜찮으실 때 통화 한번 가능하실까요?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통화는 어렵고 문자로 부탁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안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켜내고 있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단단한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혹시 노후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단독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구조 상담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엔 차라리 임대 전환하시거나 생전에 증여하지 않고 관리 계약으로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집에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님이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닿았습니다. 이날 밤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할 때. 며칠 뒤 아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지윤이랑 하준이랑 잠깐 들러도 될까? 전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죠. 주말에는 내가 일정이 있어. 다음에 보자.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며느리 지윤의 문자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짧고 건조하던 메시지 대신 조심스러운 말투와 미안함이 묻어난 내용들이 도착했지요. 어머님, 지난번엔 너무 죄송했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하준이도 요즘 어머님 얘기 자주 해요. 혹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때 시댁은 남이라며 선을 긋고 단톡방도 명절 인사도 부담스럽다며 피하던 그 며느리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 혼자 지내기 조용하고 관리 잘 된 매물 있을까요? 이젠 좀 편한 데로 가고 싶어서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내년 봄까지 거주 후 이전이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별도 보장 조건으로 포함했고 나머지 자금은 제 명의 계좌로 안전하게 이체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현수가 허겁지겁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을 진짜 판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이잖니.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너희랑 상의할 이유는 없지 않니? 현수는 말이 없었고 지우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준이는 잘 클 거야. 너희가 잘 키울 거고. 하지만 이제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스며들었고 조용한 정적 속에서 저는 메모를 하나 썼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위해 사는 나만의 집을 만들 때.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의정부보다 조금 더 조용한 동네입니다. 큰 길에서는 멀고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죠. 이사한 지 이제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만큼 멀리 와버렸구나.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낯선 거리, 낯선 동네, 낯선 사람들 틈에서도 나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끓이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짧은 일기를 씁니다.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작은 동네 도서관도 자주 찾습니다. 하루하루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나를 지키는 삶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덤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만 희생하는 관계, 나만 참고 있는 관계 속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참는다고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조용히 떠나는 결심이 때로는 가장 단단한 용기일 수 있어요. 이제는 그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채워가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당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